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숙소이다. 학원 선생님들의 엄격한 통제 속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공부와 잠뿐이다. 5시 58분입니다. 아, 기상합니다. 아이고, 힘드네. 자, 오늘 날이 많이 춥다. TV는 이게 선이 끊겨져 있어가지고 네. TV를 아예 못 보게 선을 끊어놓고 이 전화도 외부의 전화를 못하게 다 끊어놓는 거 그냥 방 안에 있어라. 또 안에 있어라. 다른 행동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시작한 거여서 끝까지 해보고 싶어서 힘들어도 참고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방학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 분량이 보통 이제 지방에 담과학원을 다니면 한 달 분량이에요. 지방 학생들로 해서 기숙형으로 했을 경우는 8주 과정이 되면 1,000에서 1,200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애들은 보면 조기 교육도 많이 받고 막 선행도 엄청 하던데 홍삼에서는 그냥 딱 그 학교 교과 과정에 맞게만 공부를 했어서 만약에 저도 여기서 살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가는 길을 나 혼자 가지 않을 순 없었다. 그러기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또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이다. 도미노처럼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과연 사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 걸까? 지금 시장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만 다 선행이거든요. 더 빨리 가는 것 위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선행이 중하위권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교육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표의식에도 마찬가지고요. 자존감이나 교우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은 학생보다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 대학 학점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시간당 실질임금도 높게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대학 와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현상을 대입병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될 시기에 사교육으로 아이들의 모든 생활을 만들어간다? 이건 절대 부모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교육이란 용어가 우리나라 현대 교육사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60년대. 당시 서울에서는 명문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이 극성이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 입학 시험도 있었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도 있고 대학 입학 시험도 있었는데 중학교를 어디 가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사교육이 엄청나게 강했다고 합니다. 고액 불법 과외가 사회 문제가 되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 중학교 입시 전쟁은 막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명문 고교 입학을 위한 입시 전쟁이 치열해졌고 이게 잠잠해지자 이번엔 대학교 입시가 문제가 됐다. 게다가 입시 전형까지 다양해지면서 그 빈틈을 사교육이 파고든 것이다. 2001학년도까지는 등수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때는 배치표 이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서를 쓰려고 하고 이제 뭔가 눈치 작전 하나만 존재를 했었죠. 2002학년도 이후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올림픽 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100m, 200m, 400m, 800m 등등 종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의 종목이 나한테 유리한 건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해진 입시가 2002학년도 이후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영어 영역 23번 지문이 사설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했다는 지적이 올라왔습니다. 30문제 중에 28문제 니네 기출 분석 좀 했으면 풀게 해줄게. 그리고 2문제 니네 요거 못 풀걸. 만점 나오면 우리 큰일 나. 예전 기출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주면 많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사교육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이 나오네? 작년에도 아니고 또 나왔네? 야, 앞으로 절대값 보이잖아? 이렇게. 그게 통하죠, 당연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고소득 가정이 한 달 평균 학원비로 114만 원가량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 상승한 사교육비는 2023년 올해 최대를 기록했고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포는 대상이 있대요. 근데 불안은 대상이 없대요. 그냥 실체가 없이 내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또는 사교육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공포라고 말하지 않죠. 불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대상이나 실체가 없이 내가 계속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교육비를 막 쓰게 됩니다. 학교육만 해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문항들이 대학 수학 능력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쫓아갈 수가 없다. 자꾸 이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 모든 게 결정된다. 말도 안 되는 이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책들도 나오고 사교육 업체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시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뒤처질 수 있다. 근데 내가 뒤처지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뒤처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부모로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내가 아닌 우리 자녀가 도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지금 사교육이라고 하는 열차에 타고 있는 겁니다. 학교보다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들까지 무작정 사교육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초등 시기는 입시랑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취학은 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이게 희망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시키면 효과를 볼 것만 같다라는 희망인 겁니다. 근데 불안한 상태에서 희망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더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교육에 참여하는 현상을 소위 극장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모두가 앉아서 본다면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일어나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봐야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극장 효과가 사교육에도 반영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사교육을 받으면 나도 받아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도 받아야 되는, 모두가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모두가 사교육을 받는데 나만 받지 않으면 위협적이고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게 영화를 보지만 큰 성과는 없는, 사회적인 효용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교육에 아이들의 나이는 상관없다. 주변에서 다 같이 달리고 있으니 나 혼자 내 아이만 걷게 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건 진짜 제 지인한테 들은 실화인데요. 어머니, 아기 이쁘다. 몇 개월이에요? 뭐 36개월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그렇구나. 아이 귀여워. 슬슬 논술 준비 시작하셔야죠. 이랬다고 그럽니다. 요즘 흔히들 쓰는 말로 진짜 웃픈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이전에 국어 사교육이 아마 그런 한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제 통계가 그렇게 잡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학교 수업만으로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가서 국어 수업만으로 국어의 기초를 잡는다든지 멀리 내다보면 수능 국어를 잘 볼 수 있는 기초가 마련 안 되느냐, 사교육을 통해서 도달될 수밖에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단 초등학교 1학년만이 아니라 고3 때까지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현직 교사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한 또 사교육이 있고, 또 영어 유치원을 따라가기 위한 사교육이 있고, 영어 유치원을 졸업할 무렵에는 미국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영어 실력은 기본으로 갖추고, 이제 공교육에 들어가서는 이제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입에 집중한다, 뭐 이런 전략이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대형 학원에서는 나이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수준 높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테스트로 아이들의 서열을 정한다. 그 영어 레벨 테스트에서 과연 미국과 영국 아동이 실제 쓰는 어휘로 테스트를 보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목적이 달라요.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수준을 분석을 해야 하고 수준별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성격이 강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바라시고 있는 미국과 영국 아동들 수준의 영어는 사실 프리토킹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7살, 8살 아이들이 쓰는 어휘가 학문적 어휘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 보면 우리가 과연 영어 교육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영어 목표가 정말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을 위한 목표가 맞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학원비만 200만 원대에 독서실비와 급식비, 초고난도 문항을 선별했다는 콘텐츠 비용까지 합치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사교육의 몸집을 키우는 건 결국 불안 그리고 공포입니다. 이제 명문대를 가고,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선호되는 전문 직종이라든지 대기업의 일자리를 갖게 되는 그 길이 영어 유치원을 보냄으로써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건 환상인 거죠. 근데 그렇게 아이를 이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이제는 사실 못 내려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계속 그런 정보를 받고, 여기서 관두면은 내가 그동안 투자를 한 게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쭉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사실 목표로 한 그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저는 훨씬 적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학부모들의 이런 그 불안감에 어필을 하고자 하는 공포 마케팅이 이런 끊임없는 선행 사교육 경쟁으로 학부모님들 혹은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교육을 해야 내 아이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환상. 일단 탑승하면 절대 내릴 수 없는 이상하고 위험한 열차.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 열차에 탑승 중이신가요?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북돋아주고 길러주는 게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고 교육학 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교육은 우리가 공교육 내에서 아이가 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걸 보충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섀도우 에듀케이션, 그림자 교육이라고 해요. 공교육을 보완해주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육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사교육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학교를 대체하고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아이들을 몰고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되게 파행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주말도 휴일도 없이 365일 운영되는 대치동 학원가는 이제 수도권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로 주말을 이용하던 지방 학생들도 언제부턴가 아예 방학 기간을 통째로 할애해 대치동으로 향하고 있다. 학교를 공주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울산에서 자라왔고 충남 홍성군이요. 경남 창녕군에 삽니다. 대치동에는 뭐라도 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솔직히 수험생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료가 이미 대치동에 너무 넘쳐나잖아요. 나도 그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도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불안한 심리가 해소된다는 아이들. 사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오직 서울로 향해 있는 목표. 그래서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아무래도 정보로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전쟁을 일으켜도 직접 총 들고 나가서 그러고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다 정보 싸움이지. 수능 과목 1등급 비율만 보더라도 서울권의 학생들이 비중이 높아요. 어쨌든 그 입시 정보를 만드는 곳은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들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있으면 거기서 추려져서 줄거리를 저희는 받는 거란 말이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저희는 걸러져 있는 굵직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지방학생들에 대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 정보도 시스템도 서울보다 부족하다는 지방. 불리한 조건으로 생긴 그들의 불안은 지역 격차까지 만들어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한 해 평균 10,000명이 넘는 인구가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다. 10년이면 10만 명. 이 10만 명은 경기도 여주와 같은 중소도시 인구 규모이다. 무엇보다 청년 인구가 집중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전에 1차적으로 청년들이 이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차적으로 취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동안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취업의 어떤 취업률이라든가 또 양질의 취업의 자리, 임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격차가 낮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마지못해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온 부산대 졸업생 박민선 씨. 서울이 낯선 민선 씨는 아직도 서울살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산이라는 그런 좋은 도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서울로 나가야 하며 뭐 이런 불편함을 좀 왜 겪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이라든지 뭔가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저도 뭐 서울에 갈 것 없이 부산에 있고 싶어요. 민선 씨와 반대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고향인 부산으로 지사 발령을 자처해 내려온 탁진욱 씨도 있다. 아예 교육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굳이 서울에 진학을 위해서 갈 필요 있을까? 아니면 뭐 입시를 위해서 아니면 그런 체험을 위해서 갈 필요 있을까?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이 결정되면서 그쪽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준비하는 걸 보면서 좀 경각심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위기감 이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울에 가야 되나? 고향에 있어도 고향을 떠나도 교육과 취업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하다. 정말 서울만이 답인 걸까? 소위 킬러 문항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있는 몇몇 주요 학원에서만 학습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서울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런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학습의 성과, 수능의 성적으로 연결된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나는 그 지방의 어느 대학교 나왔어 이런 거랑
사람들이 전부 다 알만한 대학교, 나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은 이제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학교는 다 거의 다 서울에 있잖아요. 이제 서울을 나와도 이제 취업도 잘 안 되는 판국에 이제 서울이 아닌 데를 나오면 이제 취업 어떻게 할지 지금 이 10대 나이부터 취업 걱정하고 있고 가야죠, 서울. 출신 학교에 따라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학력주의. 그 사회적 벽 때문에 다수가 나의 스펙을 서울에서 완성하고 싶어한다. 옛날에는 지방공립대학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보다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또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고, 근데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인서울 다음에 지방공립대의 이전에 제가 공부할 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 공동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과열된 사교육이 불러온 나비 효과. 이것은 지역 격차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공교육의 의미를 흔들고 그 터전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물었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내 자녀가 그대로 경험해도 좋을까? 저는 우리나라의 주식 교육이 정말 싫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궁금증을 갖지 말고 친한 친구를 성적에서 이겨야 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대한민국은. 너무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 상대평가나 숫자에서 나오는 그 충격을 자식을 낳아서 똑같이 물려주게 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자식 안 낳으려고요. 저도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근데 제 자식도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아요. 실험에 참가한 청년들의 답은 모두 아니오였다. 학습의 목표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 학습으로 완전히 변질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 또 교육 과정에서 과정 중심 평가나 수행 평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를 살펴보면 수행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부분의 서열이 정해집니다. 등수, 등급, 퍼센트. 이름 옆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숫자. 그 숫자들로 정의되는 서열화. 끌어올리거나 유지하거나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두려움으로 결국 하나둘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시간만 낭비할 바에는 정시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시하는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냥 가야 되는 곳? 의무적으로? 근데 뭐 배우려고 가는 거보다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듯한 느낌의 수업을 한 오후 4시까지 받고, 저는 저대로 수능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살짝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입만을 위한다면 고등학교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 되는데, 그러면은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학교가 필요할까? 아이들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의 의미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이미 학원에서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개념이 있어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과 후 수업도 듣고 학교에서 들으라는 거 다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봤던 첫 시험은
상위권의 성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정말 배우지 않은 것들도 나오고 이래서 정말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냥 너네 이거 다 학원에서 배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고 당연하게 그냥 모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을 해버리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진로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곳, 입시를 위해 단지 거쳐가는 곳, 사교육으로 선행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외되는 곳. 요즘 학교의 어두운 이면이다. 선생님 이런 내신 받을 바에는 차라리 저 지금이라도 자퇴를 해야 돼요. 그게 고2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상담을 하면 저는 극구 말렸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는 말자.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게요. 가르칠 교회, 이게 기를 육이에요. 잘할 육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해 주는 것이 공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저한테 상담을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자퇴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그냥 학교 안 나오고 혼자 정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제일 재밌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이랑 놀고 체육 시간에 신나게 뛰어놀고 점심 먹고 운동장에서 농구하고 축구하느라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옷이 땀에 젖은 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싫은 건 아니에요. 학교가 싫어서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불안한 거죠. 불안한 마음에 내가 이게 맞나? 잘하고 있는가? 계속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자퇴라는 것이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조짐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근데 저는 그 자퇴생들이 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아주 뼈저린 반성, 학교의 존재 이유를 어떻든 간에 자극하고 있는 내부의 요인일 수 있다. 그들의 자퇴 이유를 성찰해 가면서 거기서 단서를 찾아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이제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준비, 즉 역량을 키우는 곳으로 탈바꿈될 때 저는 학교육이 다시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가치와 우정, 인성을 알아가는 아이들 삶의 일부분인 학교. 형식과 제도가 시대에 맞춰 변해도 그 본질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 우려와 자성의 소리가 많다. 맹목적으로 입시를 쫓다 보니 어느새 학원의 주도권을 빼앗긴 학교. 사교육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지금도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라고 하면은 뭐 이름만 대면은 다 알만한 그 대학들 가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상위 한 7% 정도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낸 것이 더 빨리 가자. 남들보다 소위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더 빨리 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거기에 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선행을 해야만 그 7% 안에 들 수 있다. 전체 수험생의 7%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철옹성.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이 게임에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6조 원. 대한민국 GDP의 2%가 사교육에 쓰인다. 26조 원이 얼마나 큰 액수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사실 모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게 81조거든요. 그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26조 원은 또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 수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교육비 지출은 선진국의 한 3배에서 한 9배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의 그 GDP하고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자녀에게 이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옵션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결국 이제 총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봤더니 사교육에 들어가는 순간 다 억을 확 넘어버리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의 양육비가 한 3, 4억 정도 드는, 네, 그런 결과를 낳는 데는 사교육이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사교육비를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심하면 200만 원 더 이상 막 쓰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그 정도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맞벌이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보육의 기능까지 겸해서 사교육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잠깐 멈추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 스스로의 노년은 준비하지도 못한 채 오직 자녀의 7% 확률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다. 자녀와 부모의 미래를 맡겨도 될 만큼 사교육은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결과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은 학생보다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 대학 학점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시간당 실질임금도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도움이 된다면 대입 전까지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 스스로 새로운 걸 배울 때 얼마나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익혀나갈 수 있는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나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길렀던 이런 공부의 근력을 그때 써먹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교육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을 더 많이 한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했을 때 시간당 실질임금이 높게 나오고 사교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입시의 문만 통과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초단기 레이스. 어쩌면 이것이 사교육의 한계이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멀리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빨리 가는 것 위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선행이 중하위권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현행도 꼼꼼하게 잘 못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학원을 가게 되면 그냥 가볍게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수업 따라가면서 현행도 잘 모르는데 그냥 앞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서 이 친구들이 힘이 없죠.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수능에 도전하지 못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뭐 거의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상담하는 편이니까 그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그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선행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미적분까지 끝냈다라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 학생들이 이제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물으면 대부분 다 4등급, 5등급 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학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공통수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통수학을 공부해야 될 시간에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학생들 면접할 때 보면 자기 스스로 공부한 친구들하고 사교육에 의존해서 공부한 친구들하고 구분이 돼요. 한 5분, 10분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심화된 질문을 했을 때 그 심화된 질문에 대해서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하는, 또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평상시에 자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심층 질문을 추가로 하게 되면 대답을 못합니다. 계속 이전 했던 얘기를 반복해요. 그만큼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해봤던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또 수업 시간에도 보면 이제 학생들에게 발표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과제로 주면 이런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많이 갖고 있던 친구들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쫙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근데 학원에 많이 다녔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보고서나 글 이거 정리해서 와요. 왜?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딱 느낍니다. 차이가 대학 교육 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 결과들을 공유하고 하는 경험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학 생활과 취업, 그 이후까지 이어봤을 때 스스로 공부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습관화한 학생들과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의견. 코로나19 당시 학습 격차 분석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2020년 1학기 개학 이후 치른 6월 모의평가. 국어와 수학 나의 성적을 비교해봤다. 중위권 학생들의 비율은 줄고 하위권 학생들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는데 이런 학습 격차가 심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주도 학습이 있는 학생,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의 지원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완전히 격차가 심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의 중요성을 조금 더 확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평상시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친구들은 조금 더 그 기회에 상위권으로 자신의 성취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학습 격차 심화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결국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였다. 근데 24시간을 이 아이에게 오롯이 줘보니까 어떤 아이는 계획을 짜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게 없는 거예요. 24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학교 온라인 수업만 참여하고 남는 시간은 그냥 흐지부지 자거나 게임하거나 이렇게 돼버린 건데, 사실 더 본질에는 자기 주도성이 있는 아이와 자기 주도성이 없는 아이가 지금 가려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타고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사교육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이 이제 학교가 아닌 다른 뭐 사교육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뒤처질까봐 이제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실력 차이가 체감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와, 저걸 어떻게 따라잡지? 내가 지금 저 아이들이랑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쟤네들을 어떻게 따라잡지? 라는 막막함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막함과 불안함. 하지만 입시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는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그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기도 하다. 자기주도 학습은 습관입니다. 사실 자기주도 학습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핵심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스스로 이걸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의 경험은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교육을 통해서 또 과외를 통해서 성적이 1, 2점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삶에 있어서 행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인이 되어갈수록 더 많은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모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처음부터 좋아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책상에 딱 앉아서 어머니 저 공부하겠습니다. 아버님 저 공부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몰입하겠습니다. 이런 아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어떤 아이들은 책장을 넘기고 집중합니까? 그건 훈련의 결과죠. 그건 습관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주도성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된다.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나만의 정체성, 나만의 생각들을 자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할 때 공부하는 이유가 생기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5분의 1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시켜서 하는 공부에 매몰된 아이들. 남들이 다 하니까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모들. 자녀의 미래를 오롯이 사교육에 맡겨도 되는 걸까? 사교육의 가치와 효과는 정말 클까? 그 해답은 아니오였다.